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육대학원 이연석 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내빈이 나오실 때마다 커다란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하느라고 드렸는데 이렇게 서서 진지를 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를 보려면 왜 이렇게 교통이 막히는지 여러분들도 오시는데 불편하셨습니다. 아마 제 2부에 보면은 원장 축사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우리 총장님 격려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하고 싶은 애틋한 말은 제가 2부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총동문회를 제가 이거를 바보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초대 원장님 유기석 교수님께서 와 계시지만은 원장님께서 처음에 3년 동안 인간 세미나라고 해서 전 대학원 학생들이 늘 여름이면 1박 2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 맥이 끊기고 모두들 흩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주소록부터 새로 만들면서 지난 2달 반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동창회를 하면서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바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앙대학은 25,000명 학생의 18개 단과대학에 일반 대학원 포함해서 14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1캠퍼스가 있고 2캠퍼스가 있고 교직원 1,500명이 넘고, 이러는 지금 속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정말 정신없이 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뛰십니다. 우리 교무원들끼리는 가끔은 총장님 건강을 좀 걱정합니다. 좀 쉬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사실 총장님을 제가 모시지 않기로 했어요. 저를 모시지 않으면 저녁에 좀 쉬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랬는데, 총장님께서 또 자청을 하셔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꼭 내가 가서 격려사를 하시겠다고. 중앙대학교 총장 박명수 총장이십니다. 오늘 우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이 개원 21주년을 기념해서 총동문회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전 중앙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은 1980년 15개 전공이 설치되어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은 22개 전공에 정원 256명으로 성장하였으며 1,7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의 시작은 1918년 중앙유치원의 설립에서 시작된 것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교육자를 배출하였고, 특히 교육대학원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 등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중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2월 총장에 부임하여 변화와 발전을 창조하는 새로운 중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우리 13개 특수대학원 중 가장 큰 대학원입니다. 그동안 교육대학원은 비교적 너무 조용히 계셨습니다. 오늘은
동문들의 재결집의 날로 정하시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서 1,700여 동문들이 힘을 합하여 교육계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산적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화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육대학원 개원 21주년과 20년 만에 열리는 총동창회 밤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특강을 맡아주신 운주 정범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많은 교수님들과 여러 내빈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김홍기 우리 총동문회장님, 강병동 총학생회장님, 그리고 특히 이원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지하며 교육대학원 및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특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를 올리고 제가 이 바보처럼 또 일을 벌렸습니다. 특강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쨍합니다.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가 그래서 쫙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제목을 주셨습니다. 교육 리더십. 근데 그 제목이 저한테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운주정범모 선생님께 대한 소리는 제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미 한 2달 전에 창의성에 관해서 특강을 하던 그날 2306 강의실에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날도 거기 250석이 꽉 찼고 그게 모자라서 계단에 앉고 복도에까지들 꽉꽉 차서 모두들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여기도 동문들은 또 처음이시기 때문에 운주정범모 선생님께 대해서 간단한 소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정범모 교수님께서는 지난 40여 년간 이 나라 교육의 학자로서 그 저류를 이끌어 오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만 교수는 많지만 학자는 드뭅니다. 선생님께서 길러주신 그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다 전국에 퍼져서 연구실에서 또는 대학 교수로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문해 주시고 또 멘토리 되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정범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이어서 학장께서 이야기 부탁을 하시면서 무슨 제목을 하고느냐고 그러셔서 리더십, 지도자의 문제를 택하고 그랬습니다. 까닭은 교육대학원은 동문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교육대학원이 원래 취지는 그야말로 교육적인 리더십, 교육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대학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제의 리더십 문제를 저도 원래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에서 그것이 이 제목을 고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혹시 같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리더는 동시에 교육자다, 지도자는 교육자다. 한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리더는 반드시 동시에 교육자고 교육자가 아닌 리더는 그냥 그저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자주 보고 주변에서 이제 가끔 보는 현상은 지도자 여하에 따라서 한 나라가 잘 되어나가는 한 나라가 꼬꾸러지기도 하고
또 위태위태하던 나라가 지도자 여하 때문에 서기도 하고 회사도 매한가지고 대학도 매한가지고 모든 기관이 다 지도자 여하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약간 옆으로 나가겠습니다만 한국 사라고 하는 그 6권짜리 두껍다는 책 6권짜리 책이 있는데 진단학교에서 나오는 것. 그 맨 나중에 최근 시사를 읽어보면은 이조 조선제가 어떻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참 그 통탄한 구절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 나름으로 그 읽으면서 느낀 게 뭐고 이조가 망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래에서 이방인이 무슨 형방이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원님, 맨 위에 판서, 정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 가렴주고 부정부패. 또 그러한 그 가렴주구를 해야 되고 그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냥 머리가 터지라고 싸운 이 당쟁. 그러니까 둘째. 또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는 바깥에서 호래가 와 있는지 이리떼가 와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위세에 어두워가지고 이 쇠고 그거 보면 이조가 아니 망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다 리더의 덕택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 태국의 옛날 사이엠이라고 그랬을 적에 그때 그 태국에서는 지금도 그 아주 명근으로 모시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출라눈콘 왕입니다. 태국의 그 유명한 그 국립대학이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이 출라눈콘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출라눈콘 대학의 이름이 출라눈콘 왕을 본따가지고 만든 것이네요. 이 출라눈콘 왕이 1800년 중반에 50년경에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걸 싹 바꿨어요. 우선 계급을 없애고 계급제도를 없애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 세우고 그 초등학교는 그 태국에는 절이 많기 때문에 절을 갖다 다 초등학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만들기 위해서 서부학도 만들고 군대도 그 국민 개병으로 해서 모든 사람 군대 가게 오고 사관학도 만들고 입법기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막 모여든 서양 세력들이 와서 뭐 뺏어가려고 하는 거 덤벼드는 게 되게 식민지 정책인데 그래서 경제적인 실권은 뭐 다른 데로 다 내주되 나라의 주권만은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서는 출라눈콘이 명군 중에 명군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대조적으로 이조 시대에 우리의 그 지도자에 비하면은 너무나 대조가 돼가지고 그래서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식민지가 안 된 나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중앙일보가 조선일보 보니까는 일본의 닛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800억 엔의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카를로스 돈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제가 와가지고 1년 동안에 금년에는 3,800불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불이 아니라 3,000엔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뭐 이런 예는 제가 더 들지 않아도 그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뭐 뻔하게 되었는데 지도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따지면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도 포함해서 지도자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되게 심정을 했을 겁니다. 지도자에게 이제 어떤 그 특성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데 관한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몇 가지 생활을 적어보면은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 내지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쭉 거리 열거고 있는데 지능이 있어야 한다, 외향성,
지배성, 인간성, 책임감, 사교성, 통찰력, 자신감, 설득력, 일관성, 창의력, 판단력, 결단력, 통솔력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좋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갖다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거는 꼭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Q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경우에 지도 받는 사람보다는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흔히 외향성이 있는 사람, 겉으로 얘기 잘하고 사교 잘하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다 인착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연구를 좀 내 나름으로 종합해서 지도자의 요건,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또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례의 지도자상 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례 지도자의 상에 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 3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얘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 하나 구분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우에 그야말로 보통 말하는 장자리가 붙은 자리입니다. 계장, 과장, 국장, 회장, 사장, 뭐 무슨 위원장, 다 장자리에 붙은 것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합니다만은, 다만 그러한 이른바 장 그런 사람 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가 있고 하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도자와 관리자요. 지도자는 미래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관리자는 현재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지도자는 변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관리자는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고, 지도자는 모험에 관심이 있고 관리자는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와 매니저의 구분을 우선 해야 할 텐데, 어떤 베니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니스, 워런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고, 매니저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이 매니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더는 do right things,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영어인데 영어를 갖다 바꾸기만 하면 매니저는 뭔가 do right things가 아니라 do things right,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 풍지풍파 안 일어나게, 규칙에 맞게, 관리에 맞게, 많은 사람한테 미움 사지 않게 이러고 이런 걸 관심 있는 것이 이제 매니저고, 리더는 어떤 목적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선 전제를 삼고 맺자고자 5가지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요건은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정치계, 경제계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려니와 또 스스로가 내 자신이 과연 얼마나 지도자적인 요건을 갖추겠느냐 그러니까 반성으로 아마 그 기준도 되려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도자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전. 이 첫째 요건입니다. 리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절로 가자는 것이고, 여기서 절로 가자라고 해서 저길 갖다가 가자고 그 지도하는 거고 가르치는 건데, 리드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기로 가자의 그 저기가 꿈이고 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작은 비전일 수도 있고 큰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빈곤에서부터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꿈이 될 수도 있고, 한 회사를 갖다가 아까 그 카를로스 돈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부채를 6천
얘는 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갖다가 흑자 돌리는 것도 하나의 꿈이고, 교육자의 경우에 우리 이 사회에서처럼 입시 준비 교육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전인 교육으로 옮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꿈일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에 꿈이 없는 잠은 죽음 아닙니까? 산 사람은 반드시 꿈을 꿉니다. 한 기관에 꿈이 없으면 그 기관이 이미 죽은 것이나 매한가질 것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끈질긴 꿈이라는 것은 어느 현실에 어느 정도 불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도자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나 야망하고는 다릅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 통찰이 되고 투철한 방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꿈이지 그냥 환상은 아니고 더군다나 야심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든지 출세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도자의 꿈은 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의 어떤 방향을 관한 꿈이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화가 그 성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목적감을 주고 동기를 줍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끈질긴 꿈 이런 데서 제가 자주 드는 것 지도 중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이제 많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족을 참 빈곤에서 구하고 해묵은 그 대중적인 빈곤에서 그 탈출하려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끈질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의 현실적인 뜻을, 가령 경제발전이면 경제발전, 빈곤 탈출이면 빈곤 탈출한다라는 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기왕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새마을 그 운동의 그 표어는 근면 자조 협동 아닙니까? 부자 된다는 게 딴 게 아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협동하고 자조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한다는 것이 기업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관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농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사하게 재미있게 솔깃하게 꾸준히 열심히 설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그냥 설득이 아니라 꿈의 현실적인 뜻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의 뜻을 갖다 설명하는 것인데 지도자의 도장 찍는 일, 결제하는 일, 이거는 지도자가 하는 이건 사무고 지도자의 본문은 본래 해야 할 일은 이건 설득입니다. 따라서 과자이건 대통령이건 정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집단 성원들하고 얘기 주고받고 뜻을 서로 캐나가고 상대방을 하여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이제 지도자의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달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눌변이라도 서의가 있고 어떻게든지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의를 전달하는 것이 아마 지도자로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특징은 저는 믿음성 지도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한테 원칙을 내걸면 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제일 근물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지도자에게는 기회주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당에 붙었다가 저 당에 붙었다가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변덕스러운 그 지도자라는 것은 물론 지도자의 가치를 지도자의 그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다른 데는 둘째치고 정치계를 봤을 적에 우리가 정치계에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이 개탄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합 집산하고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고 그런 이 믿음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흠일 것입니다. 지도자의 믿음성은 그 지도자에게 그 집단에다가 방향감을 줍니다. 또 지도자가 은히 솔선수범한다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자주 하지만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모범을 보이겠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그게 수범이 아니라 지도자의 일관된 그 행동이 그대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고집스러워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자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 배워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도 해야 하고 타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장 중심된 신조마저 버려가면서까지 지도자의 위치에 열려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저 설득력의 경우에 지도자의 꿈과 비전이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지만은 그 꿈의 뜻을 현실적으로 재미있게 소상하게 솔깃하게 그 얘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 미국의 한때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은 연설 같지가 않아요. 꼭 저 시골 안방 할아버지가 다소곳다소 얘기하는 듯한 아주 그 듣기 쉽고 재밌고 그 레이건 대통령에 관해서 그 재미있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 뭔가 레이건 대통령한테는 전화번호책이라는 것이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번호만 있는데 그 전화번호책을 줘도 레이건 대통령은 재밌게 읽어나간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솔깃하게 다소곳다소 얘기한다라는 그 능력의 예로서 들고 있는데요. 이 믿음성의 경우에 아마 내가 또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정치가를 든다 그러면 영국의 한때 세처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여수상. 이 여수상이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보수주의가 하도 심해서 보수적인 정책을 갖다 너무 꾸준히 좌우를 보지 않고 그 밀어제치는 통해 첫 번 임기 말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 사람의 세처의 그 일관성 때문에 믿음성 때문에 두 번째 다시 그 수상이 된 이해가 있는데요. 그다음 10대째 그 지도자에겐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머리가 좀 열려 있어야죠. 머리는 열려 있고 가슴은 좀 터 있고 또 셋째로는 이제 좀 말이 조금 점잖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심은 두둑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지도자가 머리가 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그냥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견, 다른 생각을 들을 줄 알고 나한테 반대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쓰는 사람들, 같이 상종하는 사람들이 다 동양인만 아니라 같은 지역 사람만 아니라 또 같은 동창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졸업생, 다른 지역의 사람,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 동형, 동종, 동색, 동양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이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일반적으로 고향 사람만 찾고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도적인 도량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좀 드물다는 얘기가 되고 둘째는 가슴이 터 있다는 것은 뭔가 관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신상필벌, 상은 반드시 좋은 일은 반드시 상을 주고 나쁜 일은 벌어야 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꾸짖어야거든요. 그러나 벌을 줘야 하지만 그러나 웬만한 작은 일, 또 스스로 고치리라고 확신되는 일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더군다나 나의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 나한테 진 사람,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사항을 삼국지 같은 데서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여러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지방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섭할 줄 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전 그 삼국지의 유비를 드는데요. 삼국지 우리 잘 알죠. 유비가 그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이라는 것은 이 관용성, 도량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요새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후에 나오는 왕건의 얘기도 이런 도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마 그 대표적인 그 중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두둑한 패자라는 것은 뭔가 지도자는 내려야 결정을 내려야 위치해 있습니다. decision making. 그냥 규칙대로 규정대로 도장 끼는 건 이건 결정이 아니죠. 결정이라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잘못일까 저럴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을 결정을 간에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사항, 이게 결정 사항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이건 고고한 결정입니다. 위롭고 높은 결정이에요. 지도자가 모두 일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그 사람이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도자가 아니죠. 추종자죠.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났을 때 대통령입니다. 그 양반이 키도 작고 관상도 뭐 그렇게 미남자로 생기지 않고 호남자로 생기지도 않고 연설도 뭐 별로 잘할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유명한 순서로 5번째 이내로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재직 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첫째는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자탄 투하라고 하는 것이 한번 그 원자탄 터뜨리려면은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최초의 대량 확산의 원흉이 될 판인데 그 결정을 이제 한 겁니다. 이 결정을 하더라고 트루만이 여러 사람한테 상의를 했을 거예요. 육군 참모 총장, 공군 참모 총장, 뭐 정치인 어떡하냐. 이 원자탄을 투하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병사가 매일 몇천 명씩 죽어가는 판인데 그걸 각오하느냐 아니면 원자탄 투하해가지고 미국 병사들 살릴 것이냐 이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공군 참모총장한테 물어봐서 공군 참모총장이 투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래? 그럼 투하하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대통령 아니죠. 자기의 책임으로서 자기가 고고하게 외롭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외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견디려고 그러면 배짱이 어지간히 두둑해야 하거든요. 이게 도량입니다. 머리는 좀 열려있고 가슴도 좀 열려있고 그야말로 배심도 좀 든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요건은 지도자는 성원들을 개인적으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이 해야 할 일이 그 회사의 참 수익을 올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여러 성원들은 그
그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취직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집단의 회사 사원들은 그 회사라고 하는 집단의 한 성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집단의 일원인 동시에 언제나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아니라 독특한 개인으로서 알아주고, 또 회사라고 그러면 샐러리만 받으면, 월급만 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정적인 필요, 사교적인 필요, 또는 철학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 정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육학에서 얘기는 전인 취급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동창회 한 사람이 대학 졸업하자 그 경기 중학교 그 교사로 취직이 가는데, 가서 1년 만에 반학기 만에 전교생 1,500명인가 2,000명 되는 학생 이름을 다 외웠어요. 사진 찍고 들어가면서 얼굴하고 이걸 다 외워가지고 자기 담임은 반만 아니라 초회 쪽에 여러 반의 학생들이 쫙 마당에 늘어서 있는데 줄을 잘못 쓰면은 삐져나온 학생 보고 몇 반에 누구는 똑바로 하냐고 호령을 한답니다. 그러면 호령 받은 아이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저 선생님 어떻게 귀신까지 내 이름을 다 아느냐, 그냥 기분 나쁘지만은 내 이름까지 알아주느냐, 이것 때문에 감격을 내게 한답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명물이 됐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름 내는데 좀 소질이 없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대학원 시절에 내가 그 미국의 경험이다마는 교수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그런 참에 뭐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되게 그 공부에 관한 사무적인 얘기가 많이 하게 되고, 별로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떤 교수는 한 번 만나면 그대로 이름을 외워주고, 요전에 얘기를 갖다 그대로 기억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났는데도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경우에는 참 좀 서운감이 들어갈 겁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참 쳐보고,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 리, 각자의 개인적인 포부, 개인적인 희망, 개인적인 좌절,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관심 갖는 것이 이게 리더의 5째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가 저 직장 만족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회사에서도 직장 만족이, 그 사원들 직장 만족이 높을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그 학교 가면은 참 좋은 학교다, 좋은 직장이다라고 하는 직장 만족, 이것의 근무 조건이 좋다든지 뭐 그야말로 월급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장래서회라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장래서회라는 것이 그 기관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지식이, 기술이, 인생관이, 철학이 어딘지 성장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 이게 장래서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배려에 따른, 개인적인 성장에 따른 만족이라는 것이 그 집단 직장 만족의 최대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빨리빨리 뛰어가면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짐작하시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남은 시간을 우리나라의 전례 지도자 상에 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지도자 참 훌륭한 분들이다. 장관, 대통령, 사장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막말로 부정부패 나오고 막말로 이제 처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어느 쪽이냐?
우리가 가진 이번에 지도자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옛날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2조의 얘기 말씀드렸는데 1800년 그때 1801년에 순조가 임금이 되는데 그때부터 세도 정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원들이 하는 일이 하는 것이 가렴주구에다가 부정부패에다가 싸움에다가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러냐?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에서 세 가지 심각하게 반성할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지금도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이 많겠지만 이 다음에 좀 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가신다고 해서 저기 간다 그럴지도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도자상에는 의무의식보다도 권세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는 권세가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인사권도 있고 정책 결정권도 있고 재정권도 있고 또 극단의 경우 생사 연탈권까지 가지고 있고 상벌권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동시에 수입도 큽니다. 월급도 많아지고 그러나 이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수반되는 의무를 다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래 지도상 그러면은 이게 권세 부리고 그야말로 가렴주구에다가 부정부패하고 축제하고 하는 이런 권력 행사라고 그럴까 권세를 누리는 면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자리에 수반된 의무를 깨끗이 수행한다라는 의무의식은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도자상이 아니냐. 김기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천도교 교령이었던 모양인데요. 1923년 벌써 옛날입니다. 그때에 쓴 글이 있어요. 그 정확한 제목은 내 기억 못하는데 개백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던 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죠. 조선 사람. 우리의 사회적인 성격을 고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반성의 열정을 든다.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한 구절에 한국의 관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물론 몰랐지 1900 합방되기 전에 이조가 망하기 전에 그 관원들이 한 짓입니다. 위는 정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는 이방까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한 짓에 벼슬만 했다면 하는 짓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한을 푸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출세하지 못했을 적에 당한 일을 갖다가 권력을 잡지 못했을 적에 당한 일을 복수하는 거죠. 둘째는 능압, 못살게 짓누르는 겁니다.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이거 있다고 했느냐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가 협작, 부정부패죠. 가렴주구죠. 능압, 협작. 이것은 한 기관에 소사 급사 만들더라도 심부름꾼 만들더라도 이 짓 한다 이겁니다. 그 소사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전에 자기 못해줬던 사람 심부름 잘 안 한다든지 틀리게 한다든지 지금 종래 우리가 지도자상에 원수 갚는 것, 옛날 원수 갚는 것, 짓누르는 것, 협잡하는 것, 버릇이 지금 우리의 지도자 사이에서 얼마나 사라졌느냐. 생각해보면 조금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춘향전 아주 가장 유명한
민간 소설 아닙니까?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 중에는 변사또가 마흔의 꼴을 보는 것이 이게 좀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춘향의 그 애절한 사랑의 사연도 그 체면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꼴사나운 그 협잡에다가 능압에다가 이 저지르는 변사또가 그 마흔의 꼴이 시원해서 그걸 갖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지도자상에 변사또 형이 있고 하나는 이순신 형이 있습니다. 변사또 형은 권세지향에 머리가 더 팔리는 사람이고, 이순신 형은 의무의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노블레스 귀한 자는 오블리지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뭔가 옛날 쿠라파 중세시대에 여러 왕들이 군웅 활거하고 있을 적에 서로 싸우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왕하고 귀족들은 농민들의 그 수확을 갖다가 걷어가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에 옆에 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질 적에는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하는 것이 왕이고 귀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권세를 누리지만은 일단 유사시에는 목숨을 제일 먼저 버리고 나가서 죽어야 하는 것이 왕이고 귀족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한 일입니다. 귀한 자의 의무는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할 그 의무만 아니라 보통 때 정직해야 한다, 정정당당해야 한다,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 여자한테 친절해야 한다, 비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도 다 귀한 자의 의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칼제비들이죠. 이 사람들도 이제 기급이 하나 높아서 서민들이 까불면은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괜찮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사무라이였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옆에 항 혹은 옆에 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성주고, 그리고 사무라이들입니다. 서민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싸움을 구경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 한국인데, 조선인데, 신라 때는 모르겠고 고려 때도 좀 사전에 달았을지 모르지만 2조 500년 긴 세월 속에서 난리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사에 의하면 70년을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외침을 당했는데, 그래서 저게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적에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싸우다 죽은 것이 사대부와 사대부의 아들 왕이었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도자 사회에서 뼈 아프게 반성할 점입니다. 보통 때 사대부 양반이라고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라가 위태롭게 빠졌으면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이조 시대에 양반들은 병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양반의 부회라고 집안에서 자랑을 받곤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위치에 어떤 때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권세는 권세대로 누리고 의무는 의무대로 안 지키고, 이런 것에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는 비슷한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저는 친구가 장관 됐다, 무슨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은 전번 치기는 치는데 축전은 치지 않습니다. 그런 장관 됐다 그러면 제가 보내는 이른바 축전 내용은 중책의 서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측의 큰 성공이 있길 바랍니다. 난 이 문구를 쓰지 장관한테서 축하라는 말은 전 쓸 수 없습니다. 기본상.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게 잘못하면 한 나라의 교육이 그대로 송두리째 망해가고 경제가 송두리째 망해지고 하는 무서운 자리인데 그 무서운 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을 갖다 어떻게 축하하느냐. 저도 아까 소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학 총장을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있는 동안 정말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과장, 기장 이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높게 가는 사장, 무슨 장관, 대통령까지 그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데에 대한 외포감, 좀 무서운, 함부로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외포감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있게 할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지위지향의 문제고 과업지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위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그 자리, 위치죠. 지위를 유지하고 즐기고 뽐내고 기왕이면 지위가 더 올라가는 데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수반되는 과업, 일 자체를 깨끗하게 완결되게 마무리 짓고 성취하고 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지위지향, 스테이터스 오리엔티드, 그 다음에 과업지향은 achievement oriented, task oriented라는 말도 씁니다. 가을에 어떤 과장이 자기의 위치를 즐기고 거기 뽐내고 그 여행을 인조이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국장 자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80%의 시간을 보내고 일 자체에 관해서 20%의 시간밖에 안 보낸다고 그러면은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20%의 시간을 내 위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출세하느냐 하는 데에 보내고 80%의 시간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완전되게 하느냐라고 관심 있다 그러면 이게 도리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베끼는 날에는 그런 과장들이 1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과장들이 10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4사람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직무유기, 보통 때는 이 화재 예방 조사를 안 하다가 커다란 화재가 나서 고등학교 학생 몇십 명이 타 죽어나가고 그제야 그 여러 군데 화재 예방 조사를 갖다 조사한다든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독극물 같은 걸 갖다 보통 때는 조사 안 하다가 어쩌다가 생선이 수백 마리, 1000마리가 죽어나서 버지고는 그때 가서 조사하는 데는 직무유기 현상 아닙니까? 직무유기 현상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둘째 그 반성의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반성의 관점은 지도자의 흉원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계면 정계, 관계면 관계, 학교면 대학도 괜찮습니다. 회사면 회사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과장, 국장, 부장, 사장, 장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로에서 양성이 되고 어떤 경로에서 발탁이 되고 어떤 경우에서 승진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충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IMF에 터지기 전에 그 같은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 대장소에서 대량의 그 부정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의 대장소에 대장소의 관리들이 20명인가 25명인가 붙잡혀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도 대서 특필을 났고 또 타임 잡지가 지금 그 얘기가 자세히 나는데 일본의 경제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인 것이 아직도 해도 허덕이 있거든요. 한때 기세가 좋게 올라가더니 이제 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어디에 따지는 거니
일본의 대장성 그 경제 그 돈줄 가지고 있는 부거든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인데 여기에 관리들이 거의 다 동경 대학의 제일 좋은 대학이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인데 동경대학의 법학과 제일 엘리트만 가는 과인데 그 과 졸업생들이 일본의 대장성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일본의 법과대학의 일본 동경대학의 법과대학 출신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법조문이라고 했고 규정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럴까 창의력, 창의성, 진취성 같은 것을 묻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돌돌 외우고 있는 지식 뺏고 있고 이런 교육에서 그런 사회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돼서 대장세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일본의 경제가 이꼴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해서 특별해서 얘기했고 IMF 나서 측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경제 관리에 대해서 매한가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데서 IMF가 터졌을 적에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에 관려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로서 발달되고 훈련되고 그러냐. 이 점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반성할 걸로 하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이 고시주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번에 중앙대학에서도 이번에 입학시험 가지고 뽑아드릴 텐데요. 입학시험이라는 것이 수능고사 가지고 뽑아드리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뽑아들이는 학생들은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 시험선수입니다. 시험선수라고 하는 것은 외인 걸 갖다 돌돌 외인 걸 갖다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시험선수지 이 시험선수가 책임감의 선수, 도의력의 선수, 사회력의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모든 대학이 같은 서울대학 비슷해서 그 시험 선수만 뽑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또 다시 행정고시 무슨 고시에서 다시 시험 봐가지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데 저는 한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이조가 망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제도요.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그 훌륭한 인재를 널리 강화해 온다는 뜻에서는 좋은 뜻일는지 모르지만은 공자 맹자의 논어나 외고 시문이나 잘 지낸다고 해서 이것이 지도자의 소질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해 문제 하나가 지도자는 시험 가지고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도자의 후보도 그렇고 어떤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할 텐데 그 방식이 뭐냐라고 것을 외워서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둘째, 셋째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를 발탁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고주의.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그야말로 좀 노린잡이 권력 있는 자리는 다 어떤 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역 사람들을 부르고 동창을 부르고 대학에서 교수를 채워오면은 우리의 극과 교수들의 통창을 채워옵니다. 저는 한림대학 총장 시절에 과를 하나 과에다 인사를 하게 할 적에는 한 과에 3명 이상 같은 대학 졸업생은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졸업생이 들어있으면 3명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학 졸업생 그거 가지고 이제 반향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뢰하는 게 뭔가 각 도의 지사는 그 도의 출신이 돼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죠. 또 각 대학의 총장은 중앙대학도 같은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 졸업생, 기하면 그 대학 교수 중에서 총재 나와야 한다는 걸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주의가 동향 같은 고향 같은 사람, 동창 학교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그 지도자가 뽑혀진다는 거 지금 우리 장차 정말 지도자에 있는 사람 뽑으려면 정말 문제일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인기화장,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인기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도자가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좋은 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야말로 모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니까는. 그러나 뭐가 난다고 해서 헐 얘기를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극단의 경우는 일은 천패오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옆에 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아래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인기 화장하는 거 지금 말하자면은 미국의 어떤 학자가 미국의 지도자의 위기는 인기 화장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화장에 의해서 지도자를 고른다 그러면은 정말 이럴 인재는 거기서 뽑히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전례 지도자 사회에서 탄생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지금도 우리 자신 속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 권세의식이 너무 강한 것, 지향이 너무 강한 것, 그 다음에 충원 구조에서 어딘지 좀 왜곡된 충원 구조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반성될 적에 우리가 제대로의 지도자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도 기관도 발전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지도자의 위기고, 한 대학, 한 회사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의 지도자적인 자질이 얼마나 이나 반성을 때 약간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지도성을 리더십을 판정할 때 약간 도움이 될 듯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